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최악의 군주는 원수도 없지만 진정한 친구도 없는 사람이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주가 아니어도요, 원수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진 못해도 적어도 원수로 만들고 싶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 그래서 생기는 우유부단함은 또 종종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때가 있죠. 자,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안에서 올바로 생각하고, 그래서 소신 있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내각 불참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긴급 기자간담회 소식과 윤석열 당선자의 명동밥집 배식 봉사, 그리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 빅매치 구도, 그리고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 표현이 사라진 일본 교과서 문제,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대장동 진상규명을 이른바 본부장 특검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친절한 경제시에서는요, 박지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를 직접 초대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도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에서도 실시간으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들어오셔서 함께 유튜브로도 이기상의 뉴스공감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국GM 장스푸드와 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인교진 소희연입니다.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어떤 금융이 될까요? 한마디로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MG 새마을금고. 따뜻한 봄을 맞아 쉐보레가 준비한 뉴 스타트 이벤트. 3월 한 달간 스파크 트레일블레이저 말리부 콜로라도 견적 상담 신청 시 추천 경품과 함께 새 출발 고객 최대 30만 원 구매 혜택까지. 2022년 새 출발 쉐보레와 함께하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이 조합 뭐지?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 60개 치킨, 맛있는 치킨에 진짜 돼지 불고기가 들어있네? 맛있는 60개 치킨, 고기에 고기를 더한 최고의 조합, 용용 치킨! 맛있는 60개 치킨, 육육! 도둑이다! 밥도둑!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오늘도 5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오늘 오전에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총리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었잖아요. 네네. 오늘 오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총리 자리를 고사했습니다. 네. 어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당선인의 집무실에서 약 40여 분간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안 위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위원장은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당선인에게 전했고요. 당선인이 물어보기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당선인에게 먼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지금 당장 생각을 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이 안 위원장의 백지 신탁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직을 고사한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안 위원장은 직접 그 안랩의 대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선 안 위원장이 보유한 2,400억 원의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직접 백지 신탁을 하지 않으려고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백지 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 나올 수 있겠냐며 이번 총리직 고사에 대해선 당선인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로써 안 위원장이 직접 본인의 거취를 명확히 하면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안 위원장은 지금 빠지는 분위기고 총리 인선은 지금 언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까? 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새 정부 첫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요. 총리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을 해서요.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축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4, 5일가량 내부의 인사검증을 거쳐서 윤 당선인이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윤 당선인 측의 압축한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도 검토가 됐는데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도 검토가 됐지만 이들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로는 자리를 고사했고 또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 좋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네네. 안에 뭐가 깔려 있기도 한데요. 고사라는 건 이제 시켜주려는데 자기가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윤핵관이라고 네네. 윤석열 핵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까지 하겠다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권성동 씨가 권성동. 했던 네, 말씀이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사를 해요. 네네. 약간 충돌하죠. 또 하나는 안철수 위원장이 이 대선 때 단일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서도 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행정부에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단일화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여튼 자기 역량을 좋게 해석하면 자기 역량을 다 바쳐서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국민적 약속인데 고사한다고 하니까 또 당에서 공헌한다고 하는데 이 당이 국민의힘인지 국민의당인지 아직 합당하지 그러게 않았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일관성 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는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의 말은 무거워야 합니다. 뭐 재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같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또 총리 인선이 어떻게 되는가도 되게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생각해 줘야 될 건 지금 국정 수행을 잘할 거라는 기대가 높지 않다는 거를 명심하고 네. 누가 들어도요 무릎을 딱 칠 만한 그런 후보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런 사람을 모셔왔단 말이야. 삼고초를 했나 보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 네네. 근데 지금 언론에 거명되는 사람들은 전부 캠프 인사들 뿐이에요. 옛날에 민주당을 했던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처음 지냈던 분이 이낙연 전남도지사였던 네네. 분인데 이분이 뭐 비교적 좋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이른바 친문 그룹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네. 네. 이분은 뭐 손학규계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좀 통합의 의지가 있구나. 그래, 널리 인재를 구하는구나라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당시 5년 전 인사에서 기억나는 건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분이 국제노동기구에 출마해서 좀 이미지를 그렸지만 당시 외교부 장관이 됐을 때는 사뭇 우리도 이제 여성 외교부 장관 또 뭐 좋은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피우진 보훈처장 하여튼 몇 사람의 인사가 이제 그렇죠. 기억나고 예, 무릎을 예. 칠 만한 인사가 네. 있었어요. 다는 물론 아닙니다만 네네. 대체로 손발이 맞는 사람 자기 사람을 써야 되지만 한두 자리라 특히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완제로서 무릎을 칠 만한 인사를 널리 구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또 하나는 총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임명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할 만한 사람을 골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총리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정무 라인 등을 통해서 네네. 민주당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총리 후보가 이 두 명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간에 인사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한국은행 총재로 누가 좋으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야 될 소위 협치의 대상이 민주당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명심하든 안 하든 간에 민주당 의석만으로 172석, 그다음에 범야 의석으로는 뭐 180석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더라도 총리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도 신경 쓰고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기분은 깨름직한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총리 후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굴까 그게? 예. 아니 뭐 저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작금의 지금 지난 한두 달 사이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어떤 협치의 대화의 움직임들이 쉬 보이질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총리 인준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협치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연정도 그런 거였습니다. 총리를 민주당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그래서 같이 해보자, 같이 나가보자. 우리 국가라는 공동 운명을 경영해야 되니까. 뭐 이건 굉장히 환상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근데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 모델들이 그런 파격들이 나오기에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닐 것 참 같죠.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들죠. 만약에 아닐 것 같을 때 그렇게 가면 그렇죠. 정말 박수 치죠. 저도 심지어는 박수 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빠지는 그림이 되는 거가 그렇죠. 예, 사실은 네. 협치의 느낌이 그나마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였는데 고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총리하는 게 지나친 욕심이야라는 얘기를 엊그제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앵커 말씀하신 게 맞죠. 네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명동밥집을 찾았습니다. 명동밥집은 서울대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인데요. 평일엔 600명에서 700명, 주일인 일요일엔 800명 정도 올 정도로 규모가 좀 큽니다. 오늘 오전 윤 당선인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차담을 나누고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후보 시절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선거 뒤 명동밥집에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한 건데요. 정 대주교와 윤 당선인의 만남은 후보 시절 지난 2월 만남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차담 자리에선 정 대주교는 당선인 신분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 반갑다며 당선을 축하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대주교의 많은 지혜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 당선 소감하실 때 오직 국민만 믿겠다, 국민의 뜻으로 따르겠다고 하셨다며 지금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의 정치를 해주시길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윤 당선인은 그래야죠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식 봉사가 이제 이어졌죠. 네, 차담을 마친 뒤에 약 1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윤 당선인과 양금희 안젤라 의원 그리고 김은혜 로사리아 당선인 대변인도 배식 봉사에 함께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현장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을 텐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윤 당선인은 앞치마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배식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밥을, 김은혜 대변인은 청포묵 무침을, 양금희 의원은 떡갈비 배식을 담당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식판에 배식을 받아서 노숙인에게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봉사를 마친 뒤에 명동밥집 운영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쁘게 앞치마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명동 밥집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는 사람으로서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유명한 사람이 특히 대통령 당선자쯤 되시는 분이
배식 봉사를 해준 건 되게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배식 봉사할 때가 아니라 새 정부를 이제 세팅하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였으면 좋겠어요. 그 유력 인사들 또 유명한 분들, 권력자들이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봉사의 손길이 굉장히 늘어나는 봉사 있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는 후원의 손길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봉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제 모셨던 우리 박경석 선생님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네네. 그 시위하고 갈등 빚고 이러면서 그 단체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대하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많은 분들이 요새 하시는 말씀이 미장애인, 아직 장애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 장애가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 미장애인인 그렇죠. 거네요. 미장애인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절실히 필요하다. 네. 이러면서 이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봉사를 촉발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의 봉사는 이런 측면보다는 그 이미지를 차용하고 이미지를 빌리는 방식의 봉사,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봉사가 많은데 이거는 좀 진정성을 윤석열 당선자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꾸준히 하면 돼요. 대통령이어도 봉사하는 거고요. 꾸준히 하고 대통령 끝난 다음에도 꾸준히 하면 그건 정말 아름답게 박수 받을 수 있고 그 진정성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지금 제가 여쭤보려다가 꾸준하게가 그럼 있었네요. 꾸준하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모델들도 우리가 정말 명동밥집에서 봉사하는 전직 대통령을 매일 또는 매주 본다고 하면 국민들도 기분 좋고 국가의 품격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호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오늘도 하셨으니까 다른 날도 가능하다. 네. 유력 인사들의 봉사활동 꾸준하게 진행돼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어쨌든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뭐 청와대도 옮겨야 되고 뭐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근데 지금은 봉사할 예. 때가 아닌데 그래도 대통령도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사람이니까 임기 중에도 현직 대통령도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민주당이 최근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물밑 경쟁이 좀 치열했었잖아요. 윤 당선인의 국정 지지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서울시장 선거도 좀 해볼만하다 이런 내부 판단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등이 거론이 됐었는데 대선 패배 후 이들이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보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 중인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는요. 박주민 의원이 유일합니다. 박 의원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앞서 지역위원장을 사퇴를 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박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 서울 지역 재선 의원이 서울은 무엇보다 부동산 민심이 중요한 지역인데 박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등을 발의했다. 그런 가운데 또 본인이 아파트 임대료 26% 인상 구설수에 올랐다. 그 점은 좀 확실히 부담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차출론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네, 지금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 본인도 출마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선에서 졌고 국회의원과 시장도 다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서울에 나설 명분이 있는지 그게 좀 고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송 전 대표 출마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분위기도 싸늘한 것 같은데요. 우상호 의원은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를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전략 공천한 경우는 없었다며 직역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 그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렇게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유승민 전 의원 얘기까지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름 좀 난 사람들이 단체장 하려고 하는 게 네네. 단체장이 그 다음 길로 가는 뭐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본인 말고요. 정치인 말고 시민이나 도민에게도 좋은 일이 되려면 역시 누가 되는가보다는 어떻게 하겠다가 중요한데 저는 후보로 나서려는 분들 중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단체장에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4년 동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그러게요. 선출된 자리잖아요. 국민이 직접 뽑아준 자리예요. 임명직도 아니고. 그럼 임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단체장이 나가게 되면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돼요. 비용도 발생하고요. 그동안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의 대표를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권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직은 뭐 크고 작은 자리가 아니라 선출직에 나간 사람은 무조건 임기를 채워야 된다. 더 근사한 자리가 나오더라도 이런 민주적 전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나요? 없죠. 네. 아니 왜냐하면 옛날부터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서 예, 국회의원도 지가 싫으면 그만이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네. 태도,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맞습니다. 왜 선출직 그렇게 생각하게 공무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또한 송영길 씨는 이분은 특히 인천 국회의원이에요. 인천 국회의원이 왜 서울에 나오죠? 본인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도에 기대거나 유명세에 기대면 그 선거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당장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좀 화가 나는 네네. 소식인데요. 일본 정부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 심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통과시킨 일부 교과서에는요.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이 됐고요.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일본 역사 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자국 정부 견해에 따라서 종군 위안부나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총 14건으로 2015년 이후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뭐 이게 우리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입장은요.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시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예, 윤 당선인은 어떤 입장이죠? 윤 당선인과 주한 일본 대사의 만남이 지난 28일 그저께 있었잖아요. 네. 이날 만남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었거든요. 이날 윤 당선인은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좋은 얘기 주고받고 했는데 네, 일본이 단 하루 만에 윤 당선인의 통수를 좀 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이번 외국 교과서 검정 통과에 관련해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식 만나봤고요.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사무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뉴스 초이스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이 요즘에 그 화제 드라마죠. 그렇죠? 파친코와 네. 관련 우리가 흔히 빠친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이제 이게 미국 OTT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파친코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뭐 트레일러 보셨나요? 저는 3편까지는 지금 봤어요. 이미 보셨군요. 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네. 굉장히 핫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윤여정 배우뿐만이 아니라 한류 스타 이민호 배우도 출연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받고 있는 네. 애플 TV 드라마죠. 동명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파친코, 네. 일제 강점기 치하 조선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고요. 현재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국내 OTT 통합 순위에서 1위 차지했고요. 지난 25일 공개된 첫 에피소드는 29일 기준으로 벌써 조회수 565만을 넘어섰습니다. 해외에서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TV 비평 사이트죠. 로튼토마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의 비율을 뜻하는 토마토 미터 네. 98% 기록하고 이야. 있고요. 관객 평가는 93%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허. 일본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이 심히 못마땅한 모습입니다. 네네. 파친코 1화 보셨다고 하니까 네네. 이렇게 상황 설명이 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영화 시작하면서 네, 예. 1910년 일본은 제국을 확장하며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설명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도 보시면요. 일제 치하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생계를 잃고 고향을 뒤로하고 외국 땅으로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견뎠다.
이런 내용으로 파친코가 아하. 시작이 되잖아요. 일본 쪽에서는 뭐 못마땅하겠네요. 네. 이런 뭐 팩트가 전 세계로 지금 가장 그쵸. 인기 있게 팔려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트위터 보시면 한 일본 누리꾼은요. 파친코의 주인공 선자가 일제가 한국을 침략한 시절에 태어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침략이라니 또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이없는 주장이죠. 네. 또 파친코가 일본에서 발표됐다면 엉터리임을 들켰을 것이다. 또는 한국이 새로운 반일 드라마를 세계에 전송했다. 라면서 스탑 재패니스 헤이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혐오 그만두라는 의미죠. 모든 일본인들이 이런 주장을 펴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라도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를 좀 마주할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주장 반복하는 일본 누리꾼들에게 역사물을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네. 이번 파친코를 포함해서 자매품으로 뭐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강추드리고요. 네. 뭐 드라마 원하시면 명성황후도 네, 있고요. 네. 또 미스터 션샤인 같은 작품들도 있으니까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할 얘기를 또 하시네요. 네. 사전을 보면은 실수와 과오의 차이점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 과오는 기억해내는 걸 실패해서 잘못이나 허물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나갈 것이고 그때마다 무작정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 네. 예, 또 이게 참 이 문화의 힘입니다. 예, 이게 무슨 뭐 역사책을 아무리 들여다놓고서는 얘기를 해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전 네. 세계로 지금 또 2022년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또 윤여정 배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윤여정 배우가 시상자로 나섰던 네. 오스카 시상식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영화인들에게 최고의 축제인 이 오스카 뒤풀이 행사에 한국 민화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드레스가 등장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사람, 배우 겸 가수 리타오라였는데요. 드레스에는 한국의 소나무와 사슴, 파도, 산이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한국인 디자이너 박소희 씨에 의해서 제작이 됐고요. 드레스의 재료로는 지속 가능한 재료인 한산 모시를 자수에 사용해서 네. 더 멋진 모습을 뽐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소희 디자이너는요, 이 드레스를 2022 FW 시즌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에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번 시상식에선 리타오라가 이 멋진 옷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스카 뒤풀이에 이 드레스가 등장하니까요. 이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로 익숙한 타이카 와이티티 드레스에 새겨진 한국적인 문양들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드레스를 잘 펴서 정리를 해줬다고 하고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디자이너가 만든 멋진 드레스, 이 미국인들의 축제에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위용을 펼친 아주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정말 해외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이게 세상에 웬일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오징어 게임의 BTS의 기생충에 이제는 또 파친코에 또 우리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팝스타가 시상식에 나오고 뭐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기세를 이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이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고 또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의 이슈였던 대장동 문제, 대장동의 진실, 대선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됐는데요.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네네. 지난 25일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 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주가 조작, 부정 축제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예.
네. 본부장 특검법이라고 일명 불리우는데요. 자, 이 대선 기간 동안 이 모든 이슈들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났으면은 다들 그냥 이게 접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 그런 또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그 윤석열 당선자 본인과 부인 또 장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인데 법안 발의 배경과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대장동 사건은 그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마치 뭐 대장동을 설계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몰고 갔지만 속속들이 확인되는 어떤 녹취록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대장동의 비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특혜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의 50억 클럽이 확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의 발언에 의하면 김만배 씨가 가진 카드 한 장이면 죽는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좀 뒤바뀐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뭐 몸통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점점 국민의힘 쪽 혹은 윤석열 후보 측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고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꼭 처벌을 받아야 되는 네네.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는 사건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대장동 특검이 논의가 됐고요. 네.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은 기존 법에 빠져 있던 부인과 장모, 그러니까 흔히 본부장 비리라고 불렸던 네. 이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을 시작해야 된다. 네.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본부장 비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컸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하지 않아서 왜 수사를 하지 않냐라고 계속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을 받거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이 되고 앞으로 이제 취임까지 하게 되면 검찰은 더더욱 눈치 보면서 수사를 못할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혹을 깔끔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특검법 발의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검법이 발의까지 됐는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의원 지금 이렇게 발의까지 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는 이 시점에 이것이 뭐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그 협상 혹은 안 될 경우에는 뭐 강행 처리까지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 여야 각 후보가 이미 대선 전에 약속을 했던 사안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면 좀 신속하게 아니면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출범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이자 막가파 행태다. 김태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질적인 수사보다는 새 정부의 발목 잡기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꼼수다. 정우택 의원의 말입니다. 자,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네. 그런데 누구의 가족이라서 수사를 받지 않는다. 누구의 가족이기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딱 이 케이스입니다. 네네. 가장 살아있는 대통령 당선자, 가장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지 그것을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건 수사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특검이 발의가 안 될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인데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네. 대선 레이스를 바라보면서 뭐 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을 바라보면서 야 저러다가서는 누가 대통령 한 사람 되면은 다른 한 사람은 감옥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 과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특검법을 통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대선을 돌아보게 되면은 여야 후보들 모두 대장동 이 관련 특검 도입에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같은 입장인데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대장동 특검법의 그 범위 어디까지로 특정 지워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동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김만배 씨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 편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아버지 집, 그러니까 윤 당선자의 아버지 집을 판 것이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 기둥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검찰이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네. 이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특검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문제들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영 개발을 민간 개발로 그 일부 전환하면서 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두어야 되느냐와 관련된 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네네. 그 부분도 이제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돼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네네. 특검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 쪽에서는 상설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 뭔가요? 네, 일단 입장 정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을 상설특검안을 내긴 했지만 상설특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개별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이거든요. 개별특검법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상설특검만 주장한다라고 볼 것은 아니라 개별특검과 상설특검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의 차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설특검은 지금 현재 법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특검을 출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단점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전에 공수처 출범시켰을 때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출범을 상당 기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상설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개별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보겠다 뭐 이렇게 답은 했더라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 자체가 특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민주당만 마음을 먹으면은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현재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관련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 뭐 결국에는 단독 강행 처리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득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특검법을 마냥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저쪽은 시간 끌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중에 윤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는 특검을 윤 당선자가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군으로 윤 당선자가 임명을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시간을 끌어서 윤 당선자가 임명하는 이 구조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 끌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사실 윤 당선자에 대한 수사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은 적어도 네. 그거보단 중립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검을 출발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일 수는 있겠네요. 부담일 수 있죠. 정치적인 부담일 수 있는데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수사 대상이 이재명 후보와 윤 당선자 그리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운데에서 적어도 그래도 더 가장 중립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쪽에서는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느냐라고서는 또 판단할 건지는 또 모르겠고요. 그렇게 주장은 하겠지만 적어도 윤 당선자가 나중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본인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특검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정하죠. 그것보다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참 네, 맞습니다. 애매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자, 네. 최근에 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재수사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벌써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냐 이런 말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자,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 이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눈치 보고 있던 정치 검찰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로 겨누고 있는 것은 이제 청와대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쪽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계속 건드려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윤석열 당선자보다도 지지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지율이. 예. 이런 불리한 정치 구조와 지형을 좀 전화위복시키거나 아니면 좀 바꾸기 위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네네. 이런 수사들을 좀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라는 게 결국에는 관련된 그 산하기관장들을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물러나라고 했던 권성동 의원부터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네네. 형평에 맞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네. 3년 전, 4년 전 사건을 갑자기 수사를 한다. 그것도 캐비넷에서 갑자기 꺼내서 수사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라도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은 원래의 모습이 기소하는 기관, 공소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게 뭐 같은 맥락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라는 의혹이 또 일파만파 번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고 뭐 오늘 들어보니까 뭐 경찰에 누가 그 고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네, 저도 이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역시 그 수사를 하기 위한 밑작업들이 지금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고소고발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정치권의 문제제기나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를 통해서 마치 이제 진짜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풍문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수사로 넘어가고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로 전환시키거나 네네.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도덕적 흠집내기와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더 지지율이 낮은 것을 어떻게든 넘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정권 말에 나오게 되면서 일견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에 빗대기도 하고요.
네. 임기 말 대통령의 이미지에 어떤 부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숨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패턴이고, 네, 그런 이제, 그리고 수사가 지금 이미 시작되면서, 네네.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윤 당선자와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들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검찰 독재로 흘러가기 위한 밑그림이면서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보복 수사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경제씨.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국의 이 무력 충돌이 단순히 두 나라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침공 초기에는 유가 및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빈국과 또 각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은 실제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친절한 경제실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재단 박주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바로 이렇게 뛰었던 그런 기사가 또 기억이 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어떤 그 공급량, 생산량의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 낯설어요. 친숙하지 않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아시아 쪽 빼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 주식이 빵인데 그게 바로 밀이잖아요. 예. 근데 전 세계 1위 생산량이 이제 러시아고 5위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 두 나라 합치면 전 세계에서 거래량의 한 30%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밀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근데 이제 관심이 없었네요. 예. 근데 이제 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곡류도 옥수수, 감자, 다음에 뭐 과일, 다음에 뭐 축산 관련된 것들 주로주로 쭉 보니까 그 러시아가 거의 뭐 그렇네요. 1, 2, 3, 4, 5위예요. 1, 2, 3, 4, 5위. 아하. 그러니까 거의 뭐 러시아가 세계 농업 창고나 마찬가지고 아까도 네네. 저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땅이 굉장히 좋거든요. 흑토. 그래서 여기서도 밀 많이 나오고 이제 저기 뭐 곡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에 따지게 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인류가 그 열량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네. 40%를 두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열량의 40%는 네, 전 세계 칼로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다. 네. 이 두 나라가 또 그러고서는 비료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불안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 생산하는 농업 생산량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산을 하려면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먹는 농작물의 반은 다 비료로 생산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뭐 탄산칼리나 인산염이 러시아에서 지금 주로 생산되고 여기서 유럽이 4분의 1을 이거를 수입을 해요. 근데 이번에 또 벨라루스가 러시아 편에 끼어들었잖아요. 네네네. 그 제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벨라루스는 또 탄산칼륨의 최대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비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암모니아가 필요한데 암모니아가 있으려면 러시아 천연가스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뿐만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하는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료까지 이쪽에서 비중이 크니까 좀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식량 위기가 좀 그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정말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 갑자기 변하고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유가 급등해서 사람들이 보통 유가가 뛰면 왜 농작물 가격이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비료 값에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면 다 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전 세계 유통을 하면 트럭에 기름을 댑니다. 그래서 기름까지 뛰면 당연히 가격이 예. 그 농산물 가격이 뛰게 되는데 이게 현재도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사에서 지금도 문제인데 내년에 그 생산할 파종 시기를 놓쳤대요. 내년에 생산한 우크라이나에서 밀이나 곡물을 생산한 파종을 해놔야지 또 그렇죠. 수술할 텐데 시즌을 놓치는 거죠. 지금 농사를 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사망하고 근데 이 지역이 주로 어디냐?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서부 쪽 지금 전쟁 나는 그쪽 지역이 좀 거의 곡물이 생산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곡물의 선물 가격이 6개월 만에 40에서 50%가 뛰었는데 전문가들 앞으로 20% 정도가 더 뛸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물가 상승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되게 상승했는데 여기에 이제 곡물 농산물까지 올려서 더 인플레이션을 상승하는 이거는 보통 이제 어그리컬처가 인플레이션 합쳐서 에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거 좀 심각하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사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저개발국에서도 이제 특히나 가난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난 같은 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전 세계 먹는 식량이 인구에 대비하면 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못 먹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식량난이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있죠. 이제 특히 참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좀 아시아를 빼면 대부분은 밀이 주식인데 우크라이나 밀을 지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좀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왜? 우크라이나 밀이 싸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밀의 뭐 70% 80% 우크라이나 수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끊겼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밀이라든 이런 거는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뭐 폭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중동에서 또 다른 민주주의와 관련된 뭐 이런 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기아의 허리케인을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상하게 그 국제 이런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치면 한국도 식량 자급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닌데요. 그렇죠.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은근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수입해서 먹는 거 굉장히 익숙해져 갖고 뭐 음식은 우리는 뭐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OECD 꼴찌예요, 꼴찌. 그 정도인가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86%였는데 2010년대 54%, 지금 현 19년 기준으로 45.8%예요. 식량 자급률 모든 식량에서. 그런데 이제 쌀이라든가 이제 곡물 실제로 이제 주식으로 먹는 이게 쌀은 빼고 나머지 기타 곡물의 자급률이 2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먹는 것도 있지만 산업 같은 거 특히 이제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러 가지 산업의 원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급률이 낮으면 뭐가 문제냐면 전 세계 곡물의 80%를 세계 4대 메이저 회사가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럼 가격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곡물 메이저 유통회사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그 울며 겨자먹기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느냐? 이것을 곡물을 수입해오는 기업들은 가격 올리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가격 전가력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내가 손해 보면 여기다가 해서 가격 올려서 전가시킨 거죠 남한테. 근데 계속 사거리 타고 가다가 자영업자분들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럼요. 이런 밀가루로 하는 모든 심지어 뭐 떡볶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가격을 시장 내에서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 진짜 이게 자기네 그 경쟁력이 결정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정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식량난과 관련된 것 그리고 어떤 부의 편중 뭐 식량도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늘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량 절대량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닌데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곡물
그다음에 식량 유통 4대 메이저 회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거기에다 가격 수요 정책에 따라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구매력이 없는 나라에는 남아도 절대 안 주는 거죠. 왜? 만약 그쪽을 공짜로 주게 되면 여기서 야, 그래서 우리 싸게 줘야지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고 버리는 음식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물세가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거기서는 막 뒤져서 먹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교황께서 2014년에 그런 얘기했어요. 네. 이 식량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제발 좀 도와주자는 네. 게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갖고 요구해서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왜 남아 돌고 어디는 버리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런 것이 이거는 굉장히 잔인하고 불공평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식량 부족과 관련돼서 삶의 기초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제도, 네. 그다음에 사회적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식량 위기를 계기로 이제는 다시 한번 식량에 대한 비니빙 부익부에 대한 이런 관점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경제시 지속가능경영재단 박지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월 30일 이기상의 뉴스 공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저기 봄꽃들이 화사하게 고개를 내밀었던데요. 멀리는 못 가더라도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저녁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